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우입니다. 공식 소속을 이렇게 서울시대 자연과학연구소로 실어놨는데요. 아무튼 철학을 연구하다가 교통의 세계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장소는 여기 인천대학교 인문대학이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인천 사람인데 이렇게 인천 집에서도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강연 제목은 인천과 철도. 그리고 이 인천과 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뽑을 수 있는 그 주요 핵심 키워드 넘겨주시죠. 키워드 3가지를 뽑았습니다. 이게 강의의 제목을 읽게 되는 거고, 이게 영어책 비슷하게 영어책 되게 개념어 3개로 이제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가 지옥철인 것이고, 살아가면서 이제 늘 경인선을 타왔는데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데이터와 엮어놓은 그런 작업으로서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공소로서. 그리고 이제 이 경인선과 함께 일어난 그 주변 도시의 변화를 이제 지시하는 말로 요게 등장을 한 거고, 실제로 시가지가 경인선을 따라서 확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인천 1호선이라는 철도를 따라서 또 인천 1호선 지하철을 통해서도 확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뜬금없어 보이기도 할 텐데, 수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에너지 효율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승용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10배 정도 높다. 그리고 탄소 효율은 5배 정도 높다.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루어졌던 수송들을 다 철도로 옮기면 바로 그거 자체가 사실 환경에 기여하는, 인류의 미래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같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인천이 해안 도시잖아요. 해안 지역을 잘 활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해안선이 정말 우리 인류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의미를 해요. 인천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쌓여 나가게 된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책들인 건데, 요거는 이제 시중에 교보문고에 검색하면 나오고, 요거는 도서관에 구입 신청을 해주시면. 아무튼 요거는 신도시 작업이에요. 신도시 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는 교통망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실 신도시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지배하는 거는 당연히 교통이고, 교통망을 통해서 그 신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다른 외부에서. 그 신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만든 것도 교통망이에요. 그래서 교통망 관객 그걸로 참여를 했었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랑 이제 또 넘어온 거고요. 공저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음대로 하려고 이렇게. 제일 재밌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 인천의 그런 물리적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이 철도망과 해안선을 중심으로 인천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이게 방위 표시고요. 이게 규모 감각을 보여주기 위한 척도 10km가 이 정도 된다. 동인천역에서 부평역사에 이 정도의 직선거리, 수평선을 맞췄어요. 이 경인선이 이제 그 인천시 중심부를 여전히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동서방면으로 횡단하는 철도가 공항철도가 있고, 그 수인선도 동서방면 횡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2개의 인천 도시철도는 주로 남북 방향의 조관 방향 철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철도 주변에 인천대학이 있는 이 송도가 자리 잡고 있고요. 고장고등학교는 여기 이쯤에 있겠죠. 철도 주변에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뭔가 이렇게 엉뚱한 데들이 또 있으나, 아무튼 이 철도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인천의 도시구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뼈대가 된다. 그리고 이 해안선과 함께 오죠.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림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열차를 타러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거든요. 계속 변동이 있지만 생각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철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성이랄까, 장기 지속성이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10년 정도가 되면은 비슷한 양으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7호선이 개통하고 나서 뚝 떨어지거나 이런 그 주변 경쟁 철도망이 생기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면은 크게 막 변하진 않아요. 또는 아니면 정말 고도 성장기여서 인구가 팍 늘어나서 그렇게 생긴 경우가 아닌 이상은, 이건 이제 세부 사항들까지 따져볼 수 있는 것도, 중간중간에 새 역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각 철도망이 단면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호에서 인천역까지 각 부분마다 자르면은 그 단면을 통과하는 사람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값이, 그러니까 하루치고요. 뭔가 파도가 휩쓸려가는 느낌. 지난 걸수록 옛날이고, 연한색일수록 요새 데이터인데, 90년대 정도가 혼잡의 어떤 정점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로 의도를 한 겁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철의 절정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의 승객이 빠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복잡한 그림인데, 선이랑 막대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려고 의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파란 선 같은 경우는 경인선 쪽의 구조가 이렇거든요.
이쪽에서 수원 쪽에서 올라오는 경부선이 있고 인천에서 오는 경인선이 있고 구로역에서 합류를 하고 요게 파란 친구들이 여기 지점의 이 값인 거고요. 이건 시간축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녹색이 이제 916에 919로 사이 값이고 가산 디지털 넘어오는 그 값이 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경부선과 경인선 사이의 대조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그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이제 뭔가 경인선 전체의 투자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열차가 한 1.5배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부평 급행 열차가 생긴 복선화가 돼서 그 시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 열차의 전체 설계 정원이거든요. 1,600명. 그러니까 하루 전체 평균 승객량이 경인선이 파란 막대가 몇 년이야? 90년, 91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열차를 다 평균 냈을 때 한 새벽부터 그 러시아어를 지나서 저기 한밤중까지 전체 평균 내면 이제 열차 내 1,600명이 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때 전체 혼잡도 같은 경우는 그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약 공식 기록은 정원이 3배 정도까지 나와 있어. 그런 기록이 나오고 이제 현재 혼잡이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튼 그 뭔가 이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조치는 취해왔다 이런 뭐 당국자의 빙의에서 말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뭔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이제 어떤 생활 수준 우리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까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그래픽 세계가 이제 전체 어떤 지옥철의 전체 총량의 그림이었다면 전 지옥철 현상에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시점마다 하나씩 인상적인 사건들을 꼽아본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찾았던 21년도에 경인선 혼잡의 첫 이야기인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저거였어요. 근데 일요일이더라고요. 용산에서 월미도 놀러가는 그 일인들이 많아서 막 혼잡이 많았다. 그래서 저기 100년이 내년이면 기록상으로 100년 100주년 경인선 100주년 지옥철 100주년 기념. 그리고 이제 이때 재밌는 에피소드는 이제 그 서울 가는 거랑 인천 가는 거랑 이제 서로 영향이 없도록 이제 하려면 복선화가 필요한데 요거를 했는데 그 차량은 안 사와가지고 이때도 혼잡도는 똑같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 알뜰하게 시설을 활용해 먹는 알뜰 경영이 이때도 너무나 오래된 전통이구만 싶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이거랑 동기화된 시점인 건데요. 근대화의 이 모습을 보여주자 하면서 이제 근대화의 맛을 보여주자 이런 결의를 가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요걸로 이제 투자가 시작이 돼서 74년도에 수도권 전체를 개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그 그림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용량이 완전히 꽉 차버린 그 상태가 기록이 되는 게 요런 값들인 거죠. 이게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요거고 이걸 환산하면 이제 500명, 한량에 500명 타고 있는 상태네요. 380명 정도까지가 최근 보고서에서 기록됐었는데 그거보다 더 라떼이즈 홀스라고 할 만한 그런 값이 나왔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가 흥미 위주로 한번 찾다 보니까 이 값이 궁금해가지고 털어보니까 이제 막차에 6,000명 탄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인선 열차였고 정확히 기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89년인 건 맞는데요. 89년부터 이제 이 워딩이 딱 나온 거는 2호선 2, 3, 4호선을 지시했을지 1호선을 지시했을지는 불분명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신도림역의 당시 사진입니다. 그때는 80년대에는 다 방음벽도 다 처리 안 해가지고 쪽문으로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관사가 그 쪽문으로 들어온 사람 피하려고 국제동을 걸어서 탈선을 했다. 그런 사건도 84년도 얘기가 있었고 이따위 열차에 우리는 돈을 낼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 신도림역에 옛날에 저탄장 있었잖아요. 그 일본 승강장 쪽에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70년대 중반쯤에 이제 아게오 폭동이었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본 국철이 너무 맛이 가가지고 거기도 끔찍한 지옥철이 돼서 못 살겠다 때려 부시자 이런 거가 됐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더라. 원인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태업 준법 투쟁이라는 용어를 이제 노조에서 쓰는데 그걸 보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렸습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볼 때까지는 한역에서 한 4분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대기하고 있겠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왜 집에 갈 수 없는 거지 이러면서 화가 나겠죠. 기물을 때려 부시고 여직원을 폭행하고 이런 기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요상한 장면들 데이터를 같이 살펴보니까 아래쪽 파란 지점이 이제 부천 쪽의 데이터고 이게 인천 쪽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천 시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고
이 막대는 저기 인천 인구, 그리고 여기 파란 막대는 부천 인구. 요거는 이제 부천에서 추가돼서 서울시계에 이제 넘어가게 된 그 숫자. 부천에서 그러니까 추가로 더 탄 사람들이.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부천에서 더 많이 탄 사람, 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인천에서 타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빠르게 줄더라고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점이 93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인천 시계를 넘는 사람의 정점 가장 많았던 해는 근데 이제 부천은 90년 정도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딱 진짜 지옥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워낙 타기 힘드니까 이제 부천 사람들이 먼저 이제 그 자동차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된 핵심 수단은 결국 자동차인 거고, 보통 사람의 어떤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마이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지옥철에서 이제 탈출해 나가면서 이제 철도에서 좀 철도와 삶이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또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여기는 이제 부평역입니다. 안내문이 이제 부평역장 명의의 안내문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열차가 너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결국 그 안내문이에요. 원래 이게 이 날짜가 이거거든요. 이때 처음 이제 협박 전화하는 거예요. 열차가 너무 혼잡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획기적인 배차 대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열차를 폭파하겠다. 이런 폭파 협박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저기 9.11 전이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폭파 협박을 굉장히 반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성문 분석을 해가지고 부평에서 남대문로 남대문 시장 쪽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었던 걸 이제 알아내고 그 사람을 잡아냈는데 그때 한겨레 신문에 이런 게 막 실리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폭파 협박 같은 걸 하겠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등장하면서 이 사람 보석으로 꺼내서 그 다음 해까지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죠. 물론 패소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렇게 폭파 협박을 했던 양반이 이제 나는 도저히 지하철 같은 건 타지 않는 삶을 살 테야 이러면서 이제 보석되고 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쯤에 이제 다시 추적 기사를 낸 결국 다시 지하철을 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완화를 시킬 수 있어도 어떤 대도시의 삶 속에서 뭐랄까 진짜 코로나 감염병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옥철 자체는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도시 시민들이 다 묶여있는 어떤 하나의 삶의 조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보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까 그 총괄 그림에서도 확인하셨던 어떤 효과를 이렇게 현재의 경인선을 만든 그 투자 모습입니다. 이게 91년도였나 2년도 그림이어가지고 제가 그때니까 이제 이렇게 다 한자로 도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은 이제 여의도고 인천까지 이렇게 다 복선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전체 그림이 나오고, 전체 업계 용어니까 이게 구조까지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그림까지 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많이들 타보셨기 때문에 알겠지. 구로까지는 이제 그 복선이 3개가 있는, 궤도가 6개 있고 그걸 삼복선이라고 그러고요. 구로에서 동인천까지는 이제 궤도가 4개가 있고 이걸 복복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양옆에 부지를 좀 더 사가지고 이제 그 궤도 2개를 더 깐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한쪽에 궤도 남쪽에만 이렇게 부지를 산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근데 사실 체크를 해보면 이제 91년도 노태우가 착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14년 정도 뒤에 이제 동인천까지 완공이 되거든요. 27km도 아니지. 동인천까지는 25km 정도 되는 건데 25km 정도 되는 그 공사를 14년이나 걸려가지고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딱한 거죠. 일단 뭐랄까 이거 자체도 하나 현상이어가지고 다른 데서는 분석을 막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경인선과 관련된 같은 시기에 투자가 됐던 것들만 이제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개통이 늦었을까? 결국 설명해주는 건 예산인 건데, 그 예산이 사실 총액은 얼마 안 돼요.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노선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 값 자체는 이제 정부가 준 돈입니다. 그 지자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를 통과했던 돈.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분당선이랑 일산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이제 그 신도시 지으면서 지었던 철도망들인 거예요. 얘가 경인 이복선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던 애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나 이제 다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당혹스러운 느낌인 건데, 뭔가 새로운 철도망들이 특히 인천 1호선 같은 경우는 전혀 대부분 부시가지였잖아요. 저기
그리고 인천터미널까지 있던 시가지를 관통했던 노선인데 그래도 그 노선에 좀 더 빨리 돈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왜 그랬는지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지금 즉석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해하기 힘든 의사결정이긴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산 지옥철 해소를 위한 예산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들어갔다. 아무튼 이렇게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복선을 해낸 그 효과에 대한 그래픽이고, 그래서 그리고 같이 이제 개통됐던 애들이 거의 동시죠 이게. 경인선이 그리고 이제 한 번에 어쨌든 14년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시기에 10년 정도의 같은 시기에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이때 뭐랄까 건축물의 양식 같은 것도 역사 건축물 양식 같은 것도 뭔가 딱 90년대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뭐랄까 현재 경인선 이야기할 때는 꼭 이 복선 이야기가 꼭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사실은 경인선 자체는 큰 변화는 없는 겁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약간 이제 덕질의 이제 영역인데 이건 약간 근데 이제 사실 데이터는 데이터 굉장히 이상하게 튀는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2003년도까지는 이제 경인선의 승객량이 확 늘다가 복선한 다음에 2004년에 갑자기 꺾이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게 대체 왜 그럴까 한번 추적을 해봤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버스 환승을 해가지고 버스 환승의 영향이 커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요런 값들은 이제 지금 인천 버스망과 경인선 또는 그리고 다른 노선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요걸 이제 한번 검토해봤던 그래프인 건데, 그래서 이제 경인선으로 다 집중하는 그런 버스 노선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고 정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계속 경인선이 뭐랄까 그래프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건데 계속 뭔가 피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역동적인 균형 속에서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거만 잠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이제 경인선이랑 쌍을 이루는 친구들인 거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부르는데 인천인들은 넘겨주십시오. 아무튼 이제 총파업과 관련된 이건 어디 실으려다가 제가 그래픽 실력이 없어서 아직 디자이너에게 까이던 시절의 그래픽입니다. 10년 전 시점의 그 광역버스 상황이거든요. 요게 독특하죠. 그때 지금은 다 없어져가지고 이쪽 노선은. 그리고 이제 다 아는 노선들이고 고속도로망을 통해서 인천의 각 지점들을 서울의 여러 주요 지점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컨셉이 거잖아요. 그 광역버스가 이제 사망고속은 소멸했기 때문에 사망고속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조를 해보시면 송도는 좀 늘었고 경유지들이 몇 개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화살표를 세보면 이게 이런 단위거든요. 아무튼 인포그래픽을 시도한 거라서 이런 픽셀 단위 다 세보면은 이게 한 10개 정도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 개수가 이게 특히 공항철도가 등장하고 이게 7호선까지 등장하면서 중간에 7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얘가 있잖아요. 인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으나 버스 회사로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이곳. 여기를 안 하면은 승객 회전이 안 되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7호선까지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광역버스망 자체가 일부 늘어나는 곳은 있으나 한 10년 전에 어떤 그런 번창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없어졌다. 그런 그래픽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왜 광역버스의 몰락이 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업에 대해서 두 가지 대립서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다시 실어놓은 건데요. 한쪽은 이제 파업은 선이고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의 서사에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이 안 좋은 행동, 이런 양쪽의 대립서사가 있는데, 파업에 대한 어떤 불충분한 설명들이라는 게 드러나는 사건인 거죠. 경쟁하는 그런 망이 생겨가지고 산업 자체가 이제 쇠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파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사실 어떤 서사든 이제 산업의 쇠락이라는 요소는 감안하지 못한 채 파업을 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망고속 사태의 이제 결말은 이거거든요. 정확히 이 날짜더라고요. 딱 이게 이 양반들이 개업했던 게 경인고속도로 개통했던 1970년인데
거예요. 47년 동안 영업하던 게 이제 그만둔 거니까 사실 인천교통사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의 사건인 거죠. 3억 구속 소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인천교통사의 한 외전 정도의 느낌인 건데 여기서 뭔가 놓친 사건들이 이런 파업 같은 것들이 아직 잠자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